러시아는 총으로 세상을 가졌지만 한국은 망치로 세계를 세웠다. 러시아 전략가가 단 한 나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냉전의 맨 앞줄에서 서방과 맞서 싸웠고 30년 넘게 모스크바의 안보 전략을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러시아가 다시 일어나려면 대한민국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총과 미사일로 세상을 통제하던 제국이 이젠 도로를 설계하고 행정 시스템을 수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총으로 싸웠고 그들은 정신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이바노프입니다. 러시아 전략국가안보연구소에서 30년을 근무했고 지금은 국제재건 기획연합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책이야 바뀌었지만 저는 늘 국가의 운명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모스크바의 회의실에서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그으며 세계를 설계하던 그 시절,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다뤄본 적이 없었죠. 작고 가난하고 미국의 군사기지처럼 보이던 그 나라가 훗날 우리 러시아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조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크렘린의 지하작전 상황실에서 군부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우크라이나는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모두가 장담했지만 전쟁은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고 우린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잃었어요. 포탄과 미사일이 지나간 자리엔 폐허만 남았고 거기에 들어설 미래는 아무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복구 계획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고 전후 복원 파트너 국가 목록을 짜야 했어요. 처음엔 유럽을 떠올렸지만 그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중국은 글쎄요,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 없던 나라 한국을 검색창에 쳐넣었죠. 몇 초 후 제 모니터에 뜬 단어들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글로벌 건설 기술, 자동차 수출국 3위, 고속철도 시공, 최상위 국가, 그리고 전쟁과 빈곤을 딛고 자력으로 일어선 나라. 한마디로 저희가 되길 원했던 바로 그 모델이 한국이었던 거죠. 그 순간 직감했어요. 총으로 이긴 전쟁은 종이 위에서 끝날 수 있어도 삶을 다시 세우는 건 기술과 신뢰, 그리고 정신이라는 것을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내부는 무너졌습니다. 전장이 아닌 책상 위에서 저는 러시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크렘린의 작전 회의실이 아니라 국제재건기획연합 회의실에서 말이죠. 익숙했던 군사 용어 대신 이젠 인프라, 건설감리, 물류재편 같은 단어를 매일 들었네요. 러시아는 이겼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승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가진 건 지도에 덧칠된 영토뿐이고 잃은 건 세계 질서 속 신뢰였죠. 전투가 벌어진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거기에 남은 건 총알 자국과 무너진 공장, 그리고 피난 가버린 민심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재건은 누가 하나요? 이 질문을 던진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 막내 딸이었어요. 학교에서 과제를 하다가 러시아 복구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던진 한마디에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죠. 러시아가 스스로 복구할 수 있다는 말은 현실에서 너무 먼 소리였으니까요. 우리는 제조 산업이 없었어요.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전자제품도 자동차도 중장비도 없었거든요. 오직 가스, 석유, 철광석 뿐이었어요. 한 나라가 굴러가기엔 너무나 원시적인 자원들 뿐이었죠. 처음엔 미국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미 너무 많은 조건을 걸고 있었고 자국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게다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어땠냐고요? 글쎄요. 처음엔 그쪽이 답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중국은 파트너가 아니라 식민지처럼 다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가스를 헐값에 가져가며 러시아를 값싼 자원 기지로 만들고 있더군요. 그때 한 보고서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극동 복구 파트너국 조사.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고속 인프라 회복 능력, 첨단 제조업 기반, 복합형 건설 기술 보유.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그 조그만 나라가 과연 우리 같은 대국의 폐허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몇 시간 후 제 모니터에 펼쳐진 자료들은 그 모든 의심을 깨부숴버렸죠. GDP 대비 기술력, 건설 복구 속도, 감리 기술력, 도시계획 수행률. 모든 수치가 놀라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기억 복원 능력이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의 상흔을 도시 속에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억 자산으로 만들고 있었죠. 독일, 프랑스, 일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방식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그냥 경제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되고 싶었던 미래, 한국은 이미 그곳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제 메모장의 맨 첫 줄에 이렇게 적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의 미래는 한국과 시작된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를 가진 나라입니다. 석유도 있고 석탄도 있고 밀도 수출하고 희토류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도구가 없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우리는 자원 강국이란 말에 취해 있었어요. 유럽이 우리 가스를 끊기 전까지는요. 한때 우리는 러시아가 밸브만 잠그면 유럽은 겨울에 얼어 죽는다고 자랑했지만 이제 유럽은 우리 없이도 돌아가고 있었고 우린 남은 자원을 헐값에 중국에 넘기고 있었던 거죠. 중국은 아주 교활했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급해질 걸 알고 계약 조건을 바닥까지 낮췄죠. 이젠 가격도, 조건도, 결정권도 다 중국 손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산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봤어요. 러시아산 스마트폰 본 적 있으세요? 반도체? 꿈도 못 꿉니다. 전기차 배터리? 그게 뭐냐고요? 그나마 있는 게 군수산업인데 전쟁이 끝나면 그것도 쓸모가 없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가진 산업은 자원을 파서 남에게 파는 것뿐이었어요. 그런 저희가 전후 복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탄의 구멍, 뚫린 아파트 단지를 누가 복원할까요? 도로를 누가 깔고 물을 누가 연결하고 전기를 누가 배선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 능력이 없었죠. 도면은 있어도 설계는 못하고 설계해도 감리는 못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한국의 사례를 제대로 봤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이라크, 카타르, 아프리카까지 전쟁이 끝난 나라들의 폐허 위에서 기억이 있는 도시를 다시 지어 올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철근을 세우기 전에 사람을 먼저 세웠고 전기선을 놓기 전에 삶의 동선을 설계했죠. 저는 한국이 건설한 스마트시티 설계도를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CCTV도 배수 시스템도 대피 통로도 모든 게 전쟁을 전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문명 설계였던 거죠. 러시아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전쟁은 해봤지만 복구는 늘 다른 나라가 해줬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도 동독, 체코, 폴란드가 나눠서 도왔고 냉전 끝나고는 유럽 자본이 일부 들어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우리를 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왜 한국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국은 기술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복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눈, 그리고 국가를 다시 설계하는 정신. 그건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동시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러시아의 자원 위에 한국의 구조를 얻는 것이었죠. 자원은 많지만 방향을 잃은 제국이 기술과 시스템을 가진 나라와 만나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우린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을 믿었어요. 러시아가 유럽과 손을 잡으면 냉전의 균열을 봉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그들은 겉으론 러시아를 친구라 불렀지만 전쟁이 터지는 순간 제일 먼저 등을 돌린 것도 그들이었죠. 노르드 스트림 파괴 이후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독극물 취급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해온 에너지 파트너였지만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계약은 찢겨졌고 러시아는 순식간에 악의 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럽이 우리를 가장 당황시킨 건 가스나 석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그들은 회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푸틴이 죽으면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까지 흘러나왔으니까요. 벽을 느꼈어요.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아예 허물어졌죠. 그리고 그 자리를 중국이 파고들었어요. 중국은 유럽보다 훨씬 더 교묘했어요. 겉으론 형제를 말하면서 속으론 러시아를 자원 창고로 삼고 있었죠. 가스 가격을 협상할 때 중국 대표단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으로 인해 국제 신뢰가 무너졌으니 우리가 이 정도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뻔뻔함에 경악했어요. 우리는 총을 들고 싸웠고 중국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앉아 있었으니까요. 중국이 기술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러시아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첨단 기술, 특히 전투기 엔진이나 잠수함 동력 기술은 단 한 번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항공모함을 사서 기술을 역설계했죠.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서요. 그래서 저는 묘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먼저 공산주의를 실현했고 그들의 형님 노릇을 해줬는데 지금은 완전히 경제 식민지처럼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종속 변수로 변해간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들의 수출망에 맞춰야 하고 그들의 의도에 따라 국가 전략을 짜야 했죠. 그게 진짜 독립국일까요? 아니죠. 그건 지도 위에만 존재하는 허상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믿었던 유럽은 다쳤고 의지하려 했던 중국은 우리를 삼키고 있다면 그럼 이제 누구에게 기대야 하나? 그때 다시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놀랍게도 그들은 유럽처럼 러시아를 배신하지 않았고 중국처럼 러시아를 착취하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조용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 러시아의 폐허 위에서 그들의 손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향한 문을 닫고 중국의 입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겐 한국밖에 없어요. 서울행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 또 다른 전쟁터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어요. 여긴 총성이 없는 도시였지만 도심의 건물 하나하나, 골목 하나하나가 무장한 전사 같았거든요. 처음 방문한 곳은 서울의 구로구였어요. 옛날엔 전쟁 이후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공단이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뀌어 있었고 그 중심에 위치한 한 건물 앞에 적힌 문구가 제 발을 멈추게 했어요. 폐허 위에 사람을 세웠고 그 사람이 도시를 일으켰다. 러시아에서 수도 모스크바는 곧 국가 그 자체였지만 한국에선 사람이 국가였거든요. 복구란 게 단지 철근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기억을 지우지 않고 상처를 감추지 않은 채 그 위에 내일을 짓는 것. 그게 한국식 복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포항이었어요. 지진 피해를 복구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다는 도시였는데 그 복구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심지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메모지들이 복구 설계에 직접 반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러시아에선 주민 의견을 듣는 게 시간 낭비라 여겼어요. 계획은 상부에서 내려오고 현장은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함께 기억하고 함께 복구하는 나라였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한강 복원 다큐멘터리를 반복해서 봤어요. 쓰레기로 뒤덮였던 강이 다시 흐르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과정 내내 정부와 시민, 기업과 학생이 하나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화면 속에 남겨진 한 인터뷰.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죠. 그땐 물고기를 본다는 게 기적이었는데요. 지금은 손주랑 자전거를 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전쟁 후 계획서를 다 찢었어요. 그 어떤 전략도, 그 어떤 모델도 그런 말을 품은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러시아가 복구해야 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무너진 국민의 마음이라는 걸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방법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재건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기억 회복 계획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단지 포장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치유하는 건설이었죠. 그건 아무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이겨본 나라만이 아니라 전쟁 이후를 버텨본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무너뜨리는 데 익숙했지만 그들은 무너진 곳에서 내일을 지어올리는 데 익숙했죠.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건축은 건물이 아니라 시간이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저희가 지금 철근 한 줄,
설계도 한 장이 필요해져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는 군사 전략가로서 평생을 억제력이라는 개념 안에 살았어요. 상대를 압도해야 평화를 얻는다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싸우지 않고도 이긴 나라였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처음 체험한 건 경기도 성남에 있는 방산 전시장에서였어요. K방산이라 불리는 한국형 무기들이 전시된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 무기관 경험 전체를 부정당한 느낌을 받았어요. 155mm 자주포를 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한국군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는 정확히 어디를 때릴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동시다발로 얼마나 오래 때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러시아식 대량 포격 전략과 전혀 달랐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였어요.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전시장을 나와 시내로 돌아가는 길거리마다 CCTV, 비상벨, 5분 간격으로 움직이는 공공버스, 휴대폰 하나로 민원 신청부터 행정문서까지 처리하는 시스템. 이건 군대보다 무서운 시민 체계였어요. 총 없이도 움직이는 국가, 명령 없이도 행동하는 국민, 그리고 훈련이 아니라 습관이 된 생존 능력이었죠. 저는 전쟁에서 이긴 군인보다 그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민간인을 더 무서워해요. 그리고 한국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서울 종로 근처 커피숍이었어요. 노트북을 놓고 자리를 비운 청년이 30분 뒤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자리에 앉더군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인터넷 커뮤니티엔 실시간으로 동네 사고나 지하철 고장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지자체 앱에선 산불 발생이나 정기 점검 같은 긴급 알림이 수초 만에 전 국민에게 퍼지고 있었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국가 그 자체가 무장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모습은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차원이었어요. 그날 이후 복구 계획서에 적힌 보안시설이라는 항목을 신뢰 기반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그건 행정용어 변경이 아니었어요. 러시아가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무기, 바로 국민을 믿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첫 걸음이었거든요. 한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복원했고, 누구보다 강하게 대응했어요. 총은 들지 않았지만 그 어떤 전쟁터보다 무서운 무기가 있었죠. 그건 바로 국민 전체가 준비된 병력처럼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러시아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총을 들고도 무너지는 체제를 계속할지, 아니면 무기를 내려놓고 그들처럼 국민을 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길을 택할지 말이죠. 러시아와 한국은 멀었어요. 지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적으로 간주된 적이 없었어요. 미국과는 냉전, 유럽과는 갈등, 중국과는 긴장. 그런데 한국과는 싸우지도 끊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크렘린의 외교국 보좌관 시절 수없이 많은 국가와의 관계 문서를 봐왔습니다. 그중 한국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회색 영역에 있었어요. 완전히 가까운 것도 아니고 완전히 멀어진 적도 없는 나라였죠. 푸틴 대통령은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원하는 게 명확하고 원하지 않는 건 끝까지 외면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전쟁이 한창일 때도 푸틴은 단 한 번도 한국을 적대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2022년 평양을 방문한 푸틴은 중국과 북한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절연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6월 국제통신사와의 화상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전쟁이 끝나면 한국과의 관계는 회복될 것이다. 저는 그걸 듣고 경악했어요. 지금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전장에서 관계 회복을 말한다고요? 하지만 그게 푸틴의 계산이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죠. 전쟁은 총으로 하지만 재건은 기술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유럽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는 걸요.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하며 문을 닫았어요. 중국은 헐값으로 러시아의 자원을 가져가며 대놓고 갑질을 했죠.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살상무기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명확한 중립을 유지한 겁니다. 심지어 주로 한국 대사관과 러시아 외무부는 전쟁 내내 비상 채널을 유지했어요.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푸틴은 그 통로를 전쟁 이후 러시아의 숨구멍으로 설정한 겁니다. 푸틴의 성향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거예요. 그가 완전히 포기한 국가는 철저히 배제하죠. 그런데 한국은 예외였어요. 배제하지도 않았고 견제하지도 않았죠. 심지어 LG전자의 복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러시아 내 일부 산업단지를 한국 복귀 우선 구역으로 비공식 지정했다는 소문까지 있었어요. 러시아 관료 사회 안에서도 전쟁이 끝나면 한국과 손잡자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어요. 푸틴은 늘 강한 정신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과거 소련의 몰락을 정신의 붕괴라고 표현했고 그 빈자리를 채울 국가를 항상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답을 한국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는 방향을 잃었어요. 우리는 기술도 신뢰도 시스템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나라였죠. 푸틴이 한국과의 관계를 끊지 않은 이유는 그가 러시아의 부활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 한국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 남아있죠. 우리 안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늘 한국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왔고 그런 나라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러시아가 부활할 수 있다면 그건 한국의 도움 덕분일 것이다. 그것이 굴욕이라면 그 굴욕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진짜 국가다. 한때 러시아가 중국과 손잡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실제로 크렘린 내부의 많은 인사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중국은 우리의 형제국이다. 같은 비서구 문명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방이 봉쇄해도 동방이 있다는 환상 말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었어요. 중국은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회만 노렸고 우리가 무너질 때 더 빠르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더 싸게, 더 많이 우리를 가져갔죠. 가스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들었어요. 당신들은 선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격을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있다는 걸 그들은 단숨에 꿰뚫고 있었고 그걸 숨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기술 협력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은 러시아가 가진 군사기술 중 가장 민감한 부분만 집요하게 노렸어요. 특히 전투기 엔진, 극초음속 유도체계, 핵심 방산 설계 기술. 그들이 원하는 건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너는 다리였죠. 게다가 역사 문제까지 겹쳐 있었어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아무르강 유역. 중국은 대놓고 그 땅은 본래 우리 것이었다는 주장을 학술지에 내기도 했어요. 협력이 아니라 삼킴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제가 본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줄까보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물었죠. 서울 외곽의 한 산업단지에서 현대건설의 고위 책임자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 위한 기술을 설계합니다. 그 말이 가슴을 쳤어요. 지금 러시아에 필요한 건 이익이 아니라 생존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그 생존을 이미 70년 전 전쟁 폐허 속에서 해본 나라였어요. 중국은 기술을 팔려고 했고 한국은 방식을 공유하려 했어요. 중국은 철강을 내세웠고 한국은 사람과 시스템을 보여줬죠. 중국과 가까워질수록 러시아는 주권을 잃고 있었죠. 그러나 한국과 가까워질수록 러시아는 정신을 되찾고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든 건 그들이 가진 무기의 종류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가치의 차이였어요. 중국은 역사 왜곡과 팽창주의로 미래를 설계했지만 한국은 기억 복원과 공동체로 내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과의 관계를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인식하게 됐어요. 한 나라가 전쟁을 겪고도 그 기억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입니다. 러시아 외교 전략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를 삼킬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림자 속에서 주권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빛 속에서 다시 걸을 것인가. 저는 한국에서 그 해답을 봤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살아날 수 있는 길도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안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바라보던 제 가슴은 무겁기만 했어요. 여긴 한때 러시아의 미래라 불리던 땅이었죠.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종착점, 극동 전략의 시작점,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죽은 항구였어요. 무너진 창고와 녹슨 철로를 따라 걷다가 낡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건설 컨소시엄 사무소, 무려 15년 전 한중러 협력 프로젝트로 잠깐 운영됐던 공간이었죠. 지금은 폐쇄된 상태였지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도 아니었고 오직 제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죠. 러시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토 한 조각, 그리고 전 세계의 불신, 고립, 무너진 산업과 경제. 그렇다면 지금 이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출발점은 어디여야 할까요? 확신합니다. 한국입니다. 서울, 인천, 부산, 광양, 포항. 그 도시들을 거치며 제가 본 건 단지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건 고통을 기억하는 나라였고 죽음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었고 기적이 아니라 의지로 만든 국가였습니다. 러시아가 잃은 것들을 한국은 갖고 있었어요. 시민을 믿는 행정, 공동체를 중심으로 짜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각오. 지금 러시아가 한국과 손을 잡는다는 건 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수입하는 겁니다. 생존의 전략, 기억의 건축, 사람 중심의 국가구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제국의 유령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푸틴은 여전히 고민할 것입니다. 미국과의 균형, 중국의 영향력, 내부 강경파들의 반발. 하지만 저는 그가 결국엔 선택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출구. 그 출구를 열기 위해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고문이 아닌, 단지 분석가가 아닌 미래를 연결하는 사람으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베리아 횡단철도 계획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나호카, 자루비노를 지나 부산으로 이어지는 선.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무너졌고 그들은 전쟁에서 배웠다. 우리는 힘으로 세웠지만 그들은 기억으로 지탱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통해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처음이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한국을 미워합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왜 이렇게 한국을 의식하고 집착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매일같이 웨이보를 열어보면 한국 경제 몰락, K-팝은 끝났다. 한국은 미국의 개일 뿐이다. 같은 기사가 넘쳐납니다. 마치 한국이 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미워하는 나라를 몰래 따라하고 그들의 문화를 소비하고 그들의 제품을 쓰고 그들의 성공을 베끼려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한국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간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척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한국을 미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중국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샹, 중국 국영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입니다. 매일 아침 제 노트북에는 한국을 비하하는 기사로 가득합니다. 중국 국영 언론사 기자로서 저의 일상이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제가 쓰는 기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리 기자, 오늘 한국 관련 기사 또 써야 하네. 이번엔 K-팝 몰락 같은 느낌으로 가자고. 편집장의 지시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한국 경제 붕괴 임박. 한류는 끝났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는 건 이제 일상이 됐거든요. 중국의 모든 국영 언론이 똑같은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사를 쓸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어요. 매년 한국이 몰락한다고 썼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K-팝은 여전히 세계를 휩쓸고 삼성과 현대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도 얼마 전에 한국 드라마를 몰래 봤다니까요. 데스크에 앉아 웨이보를 열었어요. 한국을 검색하자 관련 뉴스가 쏟아졌죠. 90% 이상이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 예상 밖의 반응들이 눈에 띄더군요. 또 한국 깎아내리기네. 정작 우리는 한국 게임, 한국 드라마, 한국 패션 다 따라가고 있으면서 한국이 싫다면서 왜 몰래 한국 드라마 보냐? 뒷목이 뻣뻣해졌어요. 이건 우리가 조장하는 여론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 기자, 빨리 써야 한다고. 편집장의 재촉에 억지로 한숨을 삼키며 자판을 두드렸죠.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삼성과 현대도 미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K-팝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장을 완성하고도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현실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삼성은 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강자고 현대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K-팝은 세계적인 팬덤을 가진 문화 현상이 됐고 한국 콘텐츠는 중국에서조차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반대되는 내용을 기사로 써야 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업무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였어요. 중국과 한국의 경제협력 포럼을 취재하러 서울에 갔던 거죠. 그때 받은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 강남 일대를 걸으며 본 풍경은 제가 쓰던 기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카페와 레스토랑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한국에 경제 위기가 있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 걸까요? 지하철은 어땠냐고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베이징 지하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오히려 일부 측면에서는 더 앞서 있었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삼성 디지털 플라자 방문이었어요. 그곳에서 5G 통신, 폴더블 스마트폰, AKTV 등 최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했죠. 우리 기사에서는 한국 기술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끊임없이 보도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보고 온 한국과 제가 써야 하는 기사 내용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우리가 보도하는 내용이 실제 한국의 모습과 다르다면 다른 보도는 어떨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웨이보와 빌리빌리를 열어봤어요. 한류 금지령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한국 드라마 리뷰 영상은 끊이지 않더군요. 한 틱토커가 한국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리뷰하는 영상에는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려 있었어요. VPN 써서 겨우 봤는데 진짜 명작이다. 송중기 연기력 미쳤다. 우리도 이런 드라마 만들 수 있을까? 한알령은 무슨, 다들 몰래 보고 있잖아. 쓴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숨기려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실은 저도 한국 드라마에 중독된 지 오래됐어요. 오징어 게임은 물론이고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VPN을 통해 넷플릭스에서 몰래 봤죠. 그리고 그 작품들에 완전히 반하게 됐어요. 스토리텔링의 힘, 배우들의 연기력, 제작의 완성도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거든요. 왜 중국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할까? 우리도 충분한 자본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지하철에서 내려 편의점에 들렀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빙글의 바나나 우유였어요. 한국 제품이 중국 편의점에 버젓이 진열되어 있는 거죠. 얼마 전 중국 유통기업이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협력했다는 뉴스도 떠올랐어요. 표면적으로는 한국 제품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선 한국 제품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우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배척하면서도 은밀히 소비하는 모순 말이죠. 지난 주말 친구들과 식사를 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테이블 옆에 앉은 젊은 여성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인인데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한국어 동아리 회원들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원어로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모습이 과연 한류는 끝났다라는 우리 기사와 일치할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한류는 더 깊이, 더 넓게 중국 사회에 침투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약속이 있어 방문했을 때였어요. 젊은 여성들로 가득 찬 화장품 매장에서 주목받는 제품들이 눈에 띄었죠. 이니스프리, 라네즈, 설화수 모두 한국 브랜드였어요. 중국산 화장품도 많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은 한국 제품에 쏠려 있었거든요.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제품이 인기가 많네요. 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한국 화장품이 기술력이 좋아서 다들 찾아요. 공식적으로는 한국 제품이라고 크게 홍보 못하지만 입소문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죠. 우리는 중국 소비자들, 한국 제품 외면 같은 기사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지난달 한국의 경제 위기에 관한 기사를 써야 했어요. 편집장이 준 제목은 한국 가계부채 증가로 경제 붕괴 위기였어요. 사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였지만 그게 경제 붕괴로 이어진다는 건 과장이었죠. 취재 중에 흥미로운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에서 온 경제학자와 이메일로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그분의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상환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지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죠.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정책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기사에 넣으려고 했지만 편집부에서 잘렸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빼고 위기 관련 내용만 넣으라는 지시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 건가?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웨이보에서 한국 스마트폰을 검색했어요. 댓글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지. 한국 반도체 기술은 인정해야 한다. 우리도 따라잡아야 해. 이건 반항 감정과는 거리가 먼 반응이었죠. 대중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은 끝났다라는 기사를 쓰는 걸까요? 그 기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독자들? 아니면 정부? 더 놀라운 건 처음으로 한국 기업의 제품 출시 행사를 중계했던 날이었어요. 삼성 갤럭시 신제품 발표회였죠. 편집장이 한국 기술의 한계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제 발표회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폴더블 디스플레이, 7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프로세서,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 정직하게 말하자면 중국의 어떤 기업도 그런 수준의 기술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화웨이와 샤오미가 아무리 노력해도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력은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중국 경제가 한국보다 훨씬 큰 것은 사실입니다. GDP 규모만 봐도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경제 규모와 기술력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에요. 작년 여름 친구의 소개로 베이징 외곽의 한 비밀 공간에서 열린 언더그라운드 K-팝 파티에 참석했거든요. 한한령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비밀리에 모여 K-팝을 즐기고 있었어요. 조그만 창고를 개조한 그 공간에는 1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DJ가 BTS, 블랙핑크, 세븐틴의 노래를 틀자 사람들이 미친 듯이 환호하고 춤을 췄죠. 그들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여기 오는 것도 위험한데 왜 이런 모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 참가자에게 물었어요. 음악에 국경이 있나요? 좋은 노래는 좋은 거죠. 정부가 뭐라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즐길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무리 정부가 한류를 막으려 해도 문화의 힘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저도 모르게 BTS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그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도 좋은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것 같았어요. 데이터를 찾아보다가 2024년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를 발견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주로 국영 기업들이었고 민간 기업으로 상위권에 오른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국영 기업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한국. 우리는 어떨까? 이 차이점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생각해봤어요. 한국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 없이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기술 혁신으로 성장했고, 현대차는 품질 향상에 집중해 세계 시장을 석권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정부의 보조금과 국내 시장 보호 정책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았어요. 화웨이도 초기에는 정부 지원을 받았고,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게 높은 장벽을 세워줬기에 성장할 수 있었죠. 한 보고서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 신뢰도 조사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죠. 미국,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중국 기업들은 최하위권이었어요. 기술 도용과 데이터 보안 문제가 주된 이유였죠. 지난달 칭화대학교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글로벌 기업의 성공 요인이라는 주제였죠. 놀랍게도 교수님이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성의 성공 비결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우리 중국 기업들이 배워야 할 점이죠. 강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 기업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폄하해온 것과 완전히 모순되니까요. 진실을 더 알고 싶었어요. 반도체 산업을 자세히 조사해봤죠. 현대 경제에서 쌀과도 같은 존재니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고 싶었어요. 삼성전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미국, 삼성 TSMC와 협력 강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수년째 수십조 원을 투자했지만 아직도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의 자랑인 SMIC조차 최첨단 공정에서는 5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분석도 있더군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1983년 삼성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는 한국의 미래다라고 선언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한국은 반도체 기술이 전무했지만 삼성은 일본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고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죠. 40년이 지난 지금 삼성은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됐어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기업의 결단이 이뤄낸 성과였죠.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삼성과 하이닉스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기업가 정신과 기술 혁신에 대한 자유로운 환경. 이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공 비결이었어요. 정부 지시가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지난해 상하이에서 열린 가전 박람회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중국의 대표 가전 기업인 하이얼과 한국의 LG 부스를 모두 방문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두 기업 모두 최첨단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기술력의 차이가 명확했어요. LG의 올레드 TV는 화질과 디자인 면에서 압도적이었고 스마트 가전의 연결성과 사용자 경험에서도 한 수 위였죠. 하이얼 제품도 훌륭했지만 혁신적인 측면에서는 LG를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박람회 담당자와의 비공식 대화였어요. 그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솔직히 우리 중국 기업들은 아직도 많은 부분을 한국이나 일본 기업에서 배우고 있어요. 특히 고급 부품과 정밀 제어 기술은 아직 격차가 커요. 삼성이나 LG가 신제품을 출시하면 우리 R&D 팀은 그걸 분해해서 연구하는 게 일상이에요.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우리 매체는 중국 가전기업, 한국 추월 같은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사실과 보도 내용의 괴리가 너무 컸죠.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검색해보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일본 자동차 강국 독일에서 시장 점유율 상승세. 중국 전기차 품질 이슈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어려움. 한국 자동차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차보다 더 신뢰받고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매번 보도했던 한국 경제 위기설은 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였을까요? 문화산업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K-팝의 세계적인 성공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죠. BTS, 블랙핑크, 세븐틴 같은 그룹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가 됐어요. 그들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패션, 화장품, 심지어 관광 산업까지 이어졌죠.
얼마 전 베이징에서 열린 한 팬미팅 행사를 취재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중국 아이돌 그룹의 행사였지만 그들의 춤과 노래 스타일은 완전히 K-팝을 모방한 것이었죠. 심지어 팬들도 한국 아이돌 팬들처럼 응원 구호와 슬로건을 준비해왔어요. 제가 인터뷰한 10대 팬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중국 아이돌도 좋지만 한국 아이돌들의 완성도를 따라가긴 어려워요. 우리는 아직 배우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을 외부에서 보면 중국이 한국 문화를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류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법이죠. 그 어떤 정책도 젊은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어요. 작년 편집회의에서 있었던 일은 제 기자 생활의 전환점이 됐어요. 한국 경제 관련 기사 계획을 논의하던 중이었죠. 한국 경제가 정말 위기인가요?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안정적인데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편집장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리 기자, 자네 요즘 이상한 기사 많이 보나? VPN 같은 거 쓰나?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VPN 사용은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요. 다만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편집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매체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 거기에 맞추지 못하겠다면 자네 자리는 언제든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다는 걸 명심해.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하게 됐어요. 하지만 내면의 의문은 계속 커져갔죠. 머리를 감싸쥐고 생각했어요. 우리 언론이 늘 보도했던 내용들은 이랬죠. 한국 경제는 곧 붕괴할 것이다. 한류는 거품이며 조만간 끝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증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 경제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고 있었고 한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유럽, 동남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아시아에서 문화적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중국, 일본이 아시아 문화를 대표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위치를 차지했어요.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시아 콘텐츠는 대부분 한국산이었고 K-팝은 서구 대중음악 시장까지 정복했죠. 왜 한국은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검열이 없는 창작 환경,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아니면 완벽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특성,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매번 한국은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고립되고 있는 건 중국 아닐까? 한국과의 문화 분쟁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한복 논란을 검색해봤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문화기원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한복은 중국 조선족의 옷이다. 김치는 원래 중국의 파오차이다. 아리랑도 중국 전통음악에서 유래했다. 이런 주장들이요. 이런 주제만 나오면 댓글은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 조선족이 입던 옷이니까 한복도 중국 거다. 한국은 문화를 도둑질하는 나라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등장했을 때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한복을 자기들 거라고 한다 면서 강하게 반발했죠. 중국 네티즌들은 한복은 조선족이 입는 옷이니 중국 전통 문화의 일부다 라고 주장했고요. 처음에는 중국 쪽 주장을 믿었지만 한국 측 반응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우리 전통 옷을 우리가 입겠다는데 왜 중국이 끼어드냐? 이 말에 멈칫했어요. 한국은 그저 자기네 옷을 자기네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뿐인데 왜 우리가 굳이 이건 원래 우리 거야 라고 우기는 걸까요? 김치 논쟁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에서는 김치가 원래 파오차이라고 주장하지만 제조법이 완전히 달라요. 김치는 독특한 발효 과정을 거치고 젓갈을 사용하는 것도 큰 차이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김치를 중국 기원이라고 우겨요. 더 아이러니한 건 중국인들이 한국식 김치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슈퍼마켓에서 한국식 김치라고 따로 표시된 제품이 파오차이보다 더 잘 팔려요. 김치는 원래 중국 거다 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한국식 김치를 더 맛있다고 여기는 모순이죠. 문화전쟁의 핵심에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한국이 문화적으로 성공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 했죠. 그건 원래 우리 것이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화 강국이라면 다른 나라의 문화적 성취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5천년의 문화 역사를 가진 대국이라면 굳이 한국 문화의 기원을 두고 논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군사적인 면에서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한국은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달랐거든요. VPN을 켜고 해외 뉴스를 검색했어요. 영어로 사우스 코리어 밀러테리를 검색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폴란드, 한국 K2 전차 K9 자주포 대량 구매. 한국,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까지 한국 무기,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폴란드가 한국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다는 뉴스는 충격적이었죠. 유럽 국가들이 왜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사는 거지? 더 조사해보니 그 이유가 실전 경험이었어요. 세계적으로 군사 장비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투에서 검증된 무기인지 여부였거든요. K9 자주포는 실전에서 이미 검증됐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K2 전차는 서방제 무기들과 호환 가능하고 나토 표준을 충족했죠. FA-50 전투기는 동남아와 중동 국가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반면 중국 무기는 실전에서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러시아 무기를 참고해 만들지만 한국은 서방과 협력하며 나토 기준에 맞춘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죠. 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국가 신뢰도와 기술력의 상징이었죠. 폴란드와 같은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한국 외교 관련 정보도 검색해봤어요. 웨이보에는 한국 외교 관련 뉴스가 거의 없었지만 VPN으로 국제 뉴스를 찾아보니 또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나토 협력 강화. 미국, EU, 한국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협력 확대. 한국, 인도아세안과 협력 강화. 충격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늘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비웃었지만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세안, 인도까지 외교 관계를 넓혀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중국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외교 전략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기술력과 문화력을 바탕으로 소프트 파워를 키워왔죠.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경제적 영향력을 앞세워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했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반감을 키웠죠. 한국이 문화와 기술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안 중국은 경제적 압박으로 두려움을 심었어요. 결국 누가 더 효과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한국 언론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부 비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현 정부 경제정책, 실효성 부족 지적,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민 불만 고조. 중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자는 바로 감시 대상이 되고 심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자들이 대놓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말하는 작은 나라인데 언론의 자유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크더군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민주주의는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그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한국은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더 빠르게 발전했고 현재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됐죠.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민주화 이후 더 큰 성장을 이뤘어요. 정부의 간섭 없이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것처럼 보였죠. 이런 점들이 한국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요? 자유로운 언론, 창의적인 문화, 정부 간섭 없는 기업 활동. 이 모든 것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요소들이었어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GDP도 압도적으로 크고 군사력도 세계 최강 수준이죠. 인구도 14억 명이나 돼요. 반면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5천만 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K-팝, 방산, 외교에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진짜 강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신의 실패를 숨기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나라. 아니면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비판을 허용하며 더 나아가는 나라. 우리는 진실을 감추고 한국을 비하하는 기사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다시 기사를 써야 했어요. 이번 주제는 한국의 경제 위기. 하지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번 기사의 제목은 한국 경제, 침체 장기화. 지난주에도 비슷한 기사를 썼던 것 같은데요. 지금껏 본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2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삼성 1위, SK 하이닉스 2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강한 나라라는 걸.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우리는 한국보다 큰 나라다. 이 생각들이 저를 올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폄하하는 이유는 한국이 우리보다 뒤에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베이징의 밤하늘은 희뿌연 스모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컴퓨터를 꺼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부터 다시 평소처럼 한국을 비하하는 기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이 절망적으로 다가왔어요. 만약 제가 진실을 기사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한국을 의식하는 이유는 질투 때문이라고 쓰면,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분야가 많다고 쓰면, 중국 정부가 한국의 성공을 감추려 한다고 쓰면, 결과는 뻔했어요. 검열당하고 기자직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한국을 미워해야 하고 한국이 우리보다 뒤처졌다고 믿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한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세계는 한국을 인정하고 있어요. 한국을 폄하하는 우리는 사실 한국을 질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K-팝, 해외에서 외면받기 시작. 한국, 미국 의존 심화. 이제는 저 기사들이 전부 가짜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왜냐고요?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무너질 테니까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